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문화사회의 인권교육 3주차 마지막 3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문화교육의 배경이론으로서 윤리학, 다문화교육과 윤리학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시도이고요. 가장 먼저 행위의 문제, 그 다음으로 윤리학의 분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윤리적 상대주의와 다문화 교육 언급하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이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또 조금 안내를 드리자면, 지난주에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중간고사 이후에는 주 교재를 활용한 발표 형태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수강하시는 선생님께서 피드백 의견을 주셔서 1학기 때 전공 과목에서 해당 교재 가지고 발표 형태로 한번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 안내를 해주셔서 그 좋은 정보를 듣고, 큰 틀에서 이제 강의 계획을 바꾸긴 좀 어려우니까 주 교재를 유지해서 요약하는 그런 챕터를 정리해 드리고, 요약하는 발표를 선생님들께서 따로 진행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발표보다는 좀 강의를 통해서 이론적인 내용 이걸 알려드리는 게 선생님들이 조금 더 원하는 바가 아닐까, 이렇게 제가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제가 이제 이 강의 통해서 한 학기 동안 좀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윤리학 측면에서 인권사상이라든지 인간 존중 사상에 대해서 전반부에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선생님들이 이런 인권이나 인간 존중 사상을 다문화 교육 맥락 속에서 어떻게 접목시키고 조화시킬 것인가, 그것을 시도해 보려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해당 챕터를 요약하신 이후에 그 챕터 내용과 인권교육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토론 주제로 한 페이지 정도 추가로 더 쓰셔가지고요, 이제 과제 제출하는 기간 동안 제출을 해주시면 저는 그 교재에서 선생님들이 요약해 주신 부분, 이론적으로 강의할 부분은 강의를 하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각 부분을 인권교육과 연결시킬 수 있을 만한 선생님들만의 아이디어를 이제 과제물 페이퍼로 작성을 해 주실 거잖아요. 제가 그걸 소개해드리고 의견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강 인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선생님들 수강하시는 이번 주 내로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 그 내용에 대해서 공지사항으로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359페이지 윤리적 상대주의와 다문화 교육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 단락은 윤리적 상대주의와는 조금 상반된다고 할 수 있는 자민족 중심주의,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내용은 넘어가고 아래에서 세 번째 줄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민족 중심주의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윤리적 상대주의는 모든 도덕 원리들은 그 문화가 수용한 가치에 따라 정당화된다고 보는 관점으로, 이와 같은 이론이 가지는 전반적인 특징을 존 레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직접 인용된 부분이 윤리적 상대주의를 가장 교과서적으로 잘 나타내는 설명이기 때문에 역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적 상대주의는 행위의 도덕적 옳음과 그름이 사회에 따라 다양하며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인 도덕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을 말한다. 절대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윤리적 상대주의는 한 개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행위하는 것이 옳은가는 그가 속한 사회에 좌우되거나
사회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서 또다시 두 가지 정도로 이 상대주의의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마다 의견이 각각 다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그걸 우리는 주관적 윤리 상대주의라고 표현하고요.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어낸 공동체, 그 사회의 관습마다 윤리적 기준이 다르다고 하면 관습적 윤리 상대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관습적 윤리 상대주의는 한 가지 이론으로 설 수 있을 만한 그런 토대, 비교적 마련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사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 사회 속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에 합의할 수 있을 만한 행동의 기준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물론 서로 다른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윤리적 기준이라거나 문화적 관습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통용되는 윤리적 기준이 존재한다는 건 인정하는 거죠. 여기서 범위를 더 좁혀서 개인적 차원의 상대성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걸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아마 선생님들 거짓말쟁이의 역설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A의 의견도 옳고 B의 의견도 옳고 다 옳아서 어떠한 의견의 상호 소통도 할 수 없는 이런 카오스와 같은 상태, 혼란만 증폭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걸 비교적 의미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주관적인 윤리 상대주의의 수준이 아니라 관습적 윤리 상대주의에서 논의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이야기할 때도 사회, 그 속에서 이제 통용되는 문화를 언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인용되어 있는 내용 아래 단락,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단락의 가장 마지막 문장, 따라서 윤리적 상대주의에 대한 논의는 레드가 제시한 관습적 윤리 상대주의의 입장에서 전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관습적 윤리 상대주의의 다양한 논제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건 선생님들 2교시에서 사이파이 이야기 했잖아요. 과학적인 접근의 윤리학, 철학적인 접근의 윤리학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사이파이의 접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구분하고 있는 그런 논제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 부분에 있었던 과학적 윤리학, 기술 윤리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었죠. 필로소피 부분에 있는 건 철학적 윤리학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메타윤리학과 규범윤리학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앞부분에서 윤리학의 분류 이야기할 때도 메타윤리학 자체가 다문화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규범적인 이런 윤리학, 규범윤리학 안에서도 철학적 윤리학 안에서도 메타윤리학은 빼고 규범윤리학의 논제들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1. 기술적 윤리 상대주의 2. 규범적 윤리 상대주의라고 해서 각각의 입장마다 다양한 논제들이 있는데요. 이 논제들 문장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술어, 서술어 부분에 주목해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기술적 윤리 상대주의의 첫 번째 논제, 다양성 논제라고 되어 있죠. 도덕 규범은 다양하다. 실제 관찰을 해보았더니
과학적 방법론의 대표인 관찰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시대나 사회마다 도덕 규범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관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존성 논제. 도덕 규범의 타당성은 사회에 의존한다. 다양한 도덕 규범들이 사회마다 존재하고 있는데 A 사회에서 타당한 도덕 규범이 B 사회에서는 꼭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라든지 환경, 이런 상황적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문화나 윤리적 규범들이 서로 다르게 발생했다는 것이죠. 선생님들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문화교육 실시할 때 많이 하는 예시들 중에 인사하는 방식이 각 나라라든지 문화마다 서로 다르다. 이것도 많이 활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지내는 방식도 각 사회마다 서로 다르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티베트 같은 고원 지역, 거기는 바닥이 동토 지역이기도 하고요. 암석으로 되어 있어서 매장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이죠. 땅속에 시체를 묻지 못한다고 하면 그냥 시체를 방치해 두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겠죠. 당연히 미관상 좋지 않고요.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썩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시체를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례 방법이 그 지역에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보통 조장 혹은 천장이라고 부르는 장례 방식 아닙니까? 새가 물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조장 혹은 천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나름대로 자신들의 의미 부여를 하죠. 사람이 처음에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와서 죽고 난 다음에 처음에 왔던 그런 장소인 하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윤리적 풍습, 문화적 풍습이 생겨난 이유, 그것은 각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건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상대성 논제. 이것이 핵심적인 부분이죠. 상대성 논제라고 하는 게 기술적 윤리 상대주의에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양한 도덕 규범은 평등한 타당성을 가진다. 각 사회에서 그 도덕 규범은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A 사회에서는 A 규범이 가치 있는 것이고 B 사회에서는 B 규범이 가치 있는 것이고 둘 중에 우열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마다 상대적으로 그 속에서 나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의 평등함. 가치라는 말이 들어가긴 했지만 여기서 가치 개입적인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술어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양성 논제, 뭐뭐 하다. 의존성 논제, 뭐뭐 한다. 상대성 논제, 가진다. is, 무엇 이다 형태의 수로잖아요. 가치 평가가 개입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A와 B 사회 중에 A가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각 사회마다 평등한 가치 가진다는 사실적 측면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두 번째 규범적 윤리 상대주의로 내려오면 수로가 확연하게 바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무엇 해야 한다. 윗부분의 기술적 윤리 상대주의는 is
무엇 이다였다면 아래에 내려와서 규범적 윤리상대주의는 ought to 무엇 해야 한다라는 당위, 가치가 강하게 함축되어 있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사회마다 서로 다른 문화라든지 그것에서 파생된 도덕 규범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차원, 그리고 내가 속해 있지는 않은데 내가 경험하고 맞닥뜨리게 된 외부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윤리 기준의 차원,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겁니다. 첫 번째는 관습주의 논제. 내가 속한 사회, 그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도덕 규범을 지켜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윤리학의 분류 그 부분 말씀드리다가 아리스토텔레스 소개해 드리려고 말이 조금 길어졌던 부분이 있었죠. 거기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거쳤는데 자연 철학 이후에 소피스트를 언급했었죠. 인간으로 관심, 주제의 방향을 돌린 사람들, 그런 기여를 한 사람들인데, 소피스트 하면 유명한 대표적인 사상가들이 있는데 선생님들 프로타고라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로타고라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유명한 주장을 해서 잘못 오해하시면 주관적 윤리 상대주의 주장하는 게 아닐까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프로타고라스가 강조하는 것, 소피스트들은 사회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범을 잘 지키는 게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사회의 도덕 규범을 지켜야 한다.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의 주장 속에서도 관습주의 논제가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용 논제인데요. 내가 속해 있지 않은 사회, 전통 사회에서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만 죽을 때까지 사는 그런 경우가 많았겠지만 요즘 지구촌 사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본인이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미 다문화 구성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하게 보이는 그런 문화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윤리 규범도 조금 다르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면 안 되겠죠. 자민족 중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윤리적 상대주의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라든지 윤리적 관습은 잘 지켜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속해 있는 문화라든지 윤리적 관습에 대해서는 아까 상대성 논제에서 평등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가치 있는 것으로 존중해주고 너그럽게 인정하는 관용의 태도를 지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사회의 관습은 따라야 하는 것이고, 내가 속하지 않은 사회의 관습에는 관용의 태도를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관용의 역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 불관용자들, 이런 불관용자들 중에서 무조건 자신의 문화만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 자민족 중심주의까지 가지고 있으면서요, 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문화가 보편적인 인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요즘에도 국제면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슬람에서 행해지는 명예살인과 같은 문화, 이런 거 자기 문화를 수호한다는 입장에서 마치 자기 가문을 자랑스럽게 하는 것처럼 선전하는 이런 태도는 관용할 수 없겠죠. 다른 사회의 문화를 관용해야 하지만 관용하는 것에도 제한 조건이 있는 겁니다. 불관용자까지는 관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인류가 보편적으로 소중하다고 여기는 생명의 가치, 이런 것을 함부로 침해하는 그런 사회적인 기준까지 관용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걸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뒤에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조금 빠르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61쪽입니다. 기술적 윤리 상대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살펴보면서 어떻게 다문화 교육과 접목되는지도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양성 논제는 도덕 규칙들이 사회마다 서로 다른다는 점을 확언한 인류학적 명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화 상대주의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게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문화 인류학의 연구 성과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논의가 진전된 것이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기술적 윤리 상대주의가 내포하는 여러 가지 논제들은 그 자체로 다문화 교육에서 중시 여기는 문화 교육의 사실적 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도덕규범의 다양성이 각 문화권에 처해 있는 역사적, 지역적 환경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더해 그런 규범들이 각 사회 속에서 평등한 타당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학습자들에게 환기하는 것은 다문화 교육의 출발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2장 의무와 초과 의무에 대한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문화 사회에 알맞은 여러 가지 행위 양식들은 초과 의무가 아닌 마땅한 의무의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생각해보면 규범적 윤리 상대주의에 대한 논의 또한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겠죠. 다음 단락 넘어가서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도덕 규범을 준수하고 관습주의 논제였습니다. 다른 사회의 도덕 규범에 대해서는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관용 논제였죠. 두 가지 논제는 언뜻 보기에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규범적 주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다투고 갈등을 반복하는 게 일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건 인간이 진화해온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슈아 그린,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 중간고사 즈음 해가지고 한 주 정도 신경과학이라든지 진화에 대해서 다룰 거라고 했었죠. 간략하게 그때 다루게 될 사상가인데요. 조슈아 그린의 입장은 아주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보자면요. 인간의 여러 가지 도덕적 행동들은 주로 협력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진화한 것인데 이런 협력에는 중요한 제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안타깝게도 협력이 가능한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다고 합니다. 인간이 협력하려는 생물학적, 본성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협력은 일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화의 결과 가지게 된 뇌에는 그게 세팅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에는 진화의 결과 지금 아래에 있는 직접 인용문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방인 혐오증, 제노포비아라고 하는 게 뿌리 깊게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고 서로 다른 사회라든지 문화에 대한 이해, 존중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데 원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것을 개조하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교육이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방인 혐오증의 극복 위해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방인 혐오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주요한 한 가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다문화 교육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반편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뒤에서 서술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주 교재에서 선생님들 요약하실 챕터를 배정해 드릴 때 반편견 교육 관련한 챕터 저희가 다룰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고 이후에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맺은 말 이런 부분까지 선생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윤리학 전공이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좀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평가 보면 뭐 교양 수업 듣는 것 같고 재밌어요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다문화 교육과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던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제 전공 영역에서 조금 연결시키고자 시도를 한 것이고요. 이런 시도가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 2, 3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저희 과목명이 다문화 사회의 인권 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전반부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인권 사상, 인간 존중 사상에 대해서 조금 다루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비교적 근대에 등장한 개념이긴 하지만 이걸 넓게 해석해서 인간 존중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동서양의 오래전 역사부터 존재해온 것이죠. 그래서 동양부터 다루어 보고 그 다음 서양을 다루어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하고요. 다음은 이제 동양의 유학을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윤리학 내용과 다문화 교육을 접목시키시려고 2주 동안 조금 머리가 많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유학과 관련한 강의, 그리고 그와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교육용 다큐멘터리,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선생님들 머리를 조금 환기시키실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다음 주차 강의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부족한 제 논문이었을 텐데요. 2주차, 3주차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 동양의 인간 존중 사상 첫 번째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